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가도 될까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주식 투자로 나라까지 가셨다가 이제 살아 돌아오셔서 전도사로 일하고 계시는 이제 박종석 연세 봄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박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2021년도에 출간하신 책 살려 주식시오. 네. 그 책 이제 읽었고 정말 순식간에 읽히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본인의 솔직한 투자 실패담을 네. 온 천하에 이제 이렇게 하기가 오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또 의사라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네. 정신과 의사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좀 솔직한 실패담을 오픈하게 되셨고 좀 그 심리가 뭔지 좀 그런 거부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네. 사람들이 좀 다시 찾아봐 주시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게 주시게 되셨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부끄러웠어요. 사실 이게 자랑도 아니고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되게 똑똑할 것 같고 정신과 의사라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멘탈 관리 잘할 것 같고 자기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도 실패할 수 있는 게 주식이고 사람도 누구나 자신의 욕망 앞에 무너질 수 있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 그게 나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저 진짜 위로 네. 받았어요. 제가 투자를 실패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본업도 아니면서 네. 그렇게 연끌하고 전세금 다 올인하고 이렇게 몇 억씩 날리는 사람들 마음을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이성이 완전 마비됐나? 아. 무슨 용기로 저렇게 하는 거지? 네. 근데 사실 이 욕망과 비교 중독, 불안 중독, 포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안감이 나를 더 이렇게 절벽 끝으로 내몰고 그런 환경에서는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1억 잃어본 사람의 마음은 2억 원 잃어본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내가 뭐 정신과 의사고 서울대 교수까지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참 비웃는 사람도 있고 웃어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친근하게 느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책에는 다 나와 있지만 이제 처음에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어떻게 이제 다 잃어가지고 이제 지금 현 상황에 오게 됐는지 이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세요. 3억 2,100만 원까지 잃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의사 어떤 소득 수준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라고. 않아요. 아니에요. 네. 2017년이니까 네. 8년 전 일이고 네네. 정신과 네. 의사한테는 너무너무 큰 돈이었고 네, 네. 제가 서울대병원 그 임상 교수, 그러니까 임상 강사라고 해서 거의 막내 교수 네네. 수준이 있어요. 정식 교수는 아니고 막내 강사인데 네네. 한 달에 월급이 320만 원이었어요. 서울대병원이 특히 좀 짜요. 네. 제가 그리고 그 전 재산 3억에 1억 은행 연끌 대출해가지고 4억 시드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 3억이 20살 때부터 과외에서 모은 돈이에요. 애들 네. 과외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15년 동안 아껴 쓴 돈. 기숙사에서 제가 뭐 원룸이나 이런 거 안 살고 정말 월세 아껴가면서 15년 동안 모은 돈 3억을 거의 다 날린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사실 저는 정상적인 사고의 구조라면 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한 방에 약간 주식을 하는 사람들 저는 은행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방에 어디에 넣는 거 자체는 그냥 한탕주의, 도박 뭐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어떤 그 뇌의 스킴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는지.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네. 겁이 많아요. 도박 같은 걸 좋아하지도 않고 네. 뭔가 올인을 한다, 승부를 본다 이런 거를 굉장히 피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위험 회피 성향이 높다고 하는데 네. 도파민 성향과 반대였던 사람이죠. 평소에 굉장히 막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억지로 누르고 참고 인내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 막 지르고 싶은 거 이런 도파민을 참다 보면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쌓여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이상으로 쌓이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굉장히 높이 올라옵니다. 그게 터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집중력이 끊어지면서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을 비합리적인 행동 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던 올인 투자, 뭐 비투, 뭐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무너지고 하게 된 거죠. 착한 사람들이 화나면 무서워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거랑은 좀 다른데요. 달라요? 네. 현실 회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그때 결혼에 대한 어떤 불안? 당시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35살, 36살 노총각이어서 그게 뭐 노총각이에요? 그 당시에 노총각이었어요. 말도 안 지금은 돼. 그렇게 늦지 않았는데 네. 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서 제 주위에는 저밖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럼 뭔가 외부적으로는 압박 같은 게 네. 있어서 내가 빨리 이걸로 씨드를 불려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집을 사야겠다. 네. 그리고 그때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었죠. 포모 때문에 실수한 거죠. 포모 증후군에 네. 빠지면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은 벌써 내 친구들은 반포 아파트 샀어. 강남에 뭐 맞아. 무슨 상가 물려받았어. 네, 네. 그리고 쟤는 성형외과 의사라서 뭐 한 달에 뭐 5천만 원 벌어, 뭐 7천만 원 벌어. 이러면은 나는 지금 뭐 4,500밖에 못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제가 그때 벌고 있던 돈도 어떤 사람들에 비교하면 그쵸, 평균보다 높은 어마어마한, 연봉이고 네. 그리고 뭐 돈도 꽤 많이 네. 모았지만 네. 제 친구들과 더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제가 불안감에 빠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모 증후군이 제 평소에 어떤 인내심이나 저의 투자 원칙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지키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흐릿하게 만들어서 실수를 유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저는 그런 적이 있고 지금은 다 극복했고 막 지금 평온합니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데 사실 책을 읽어보면 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그게 이거 난 절대 안 할 거야 하고서는 계좌 다 끊고 막 네. 다 안 보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여러 번 이제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좀 뭔가 네. 친근감도 느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은 원래 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맞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네. 나르시시즘적인 본능이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럽게 만들고 그리고 인지 오류의 그 측면 중에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게 많이 떨어졌으면 왠지 오를 것 같고 내가 앞에 한 4-5번 실패했으면 이번에는 뭔가 하나님이 날 도와줄 것 같고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이걸 임의추론의 오류라고 하는데 마치 백화점에서 박앤세일 하듯이 네. 뭐 주식이 너무 떨어지면 이제 좀 있으면 턴어라운드 할 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딱 들어가면 뭔가 딱 뭐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맞아서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망상. 내가 이미 하려고 다 막 이게 정해놨어 마음에. 네. 이미 남의 얘기를 들을 생각은 없어요. 맞아요. 전문가 얘기, 레포트 얘기 다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나 모르겠고 난 어차피 살 거고 한 10명의 전문가들 중에 딱 한 명만 내 그 주장을 밑받침해 주는 갑자기? 것만 확증 평양으로 네. 딱딱 그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이것 봐 이 사람 된다고 했어. 그럼 다 올인.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뇌동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인지 오류, 아집, 집착, 중독적인 어떤 욕망, 나르시시즘적인 실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저같이 정신과 전문의도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더라. 이걸 아직 완벽하게 극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욕망과 불안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욕망과 불안은 항상 다스리면서 고민하면서 스스로 성숙하면서 점점점 내가 익숙해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나는 다시는 뭐 흔들리지 않겠어. 이제 완벽하게 나는 투자의 규제가 됐어. 이러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고요. 투자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예전보다는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떤 의사결정, 비교적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는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지금은 다 극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모든 인간이죠.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성미가 급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 포모 증후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2026년에도 우리나라의 화두는 어쩔 수 없이 포모 증후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 중독, 불안 중독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고 특히 2030 청년들, 물론 전 세대적으로 불안이지만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성인 ADHD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저는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모 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상대방보다 너무 뒤처질 것 같고 나 혼자 고립될 것 같은 거. 내 친구들은 다 부자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벼락거지 되는 것 같은 거. 나 혼자 집 없어. 나 혼자 강남 자가 없어. 서울 자가 없어. 맞아요. 나 혼자 벼락거지 됐어. 이생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올인밖에 없다.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야 뭐 이런 그쵸. 식으로. 선생님 저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서울집 절대 못 사요. 제가 이번에도 그런 기사들이 많았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평균 대기업 월급을 받아서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강남 집값을 살려면 37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과연 37년 후에 강남 집값이 지금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을 네.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그 정도 거예요. 물리적으로 네, 그렇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박탈감, 허무감, 절망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답은 뭐 이제 올인뿐이에요. 이거는 우량주도 아니고 레버리지 뭐 세 3배, 배, 5배, 뭐 선물 옵션하고 옵션, 막. 뭐 코인 레버리지, 네. 코인 ETF 해가지고 팡팡팡 해가지고 한 방에서 안 되면 저는 뭐 신용불량 되는 거예요. 뭐 그럼 회복 가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실제로 안타깝고. 그런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게 왜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하냐? 너 지금 하는 거 도박이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내담자분들에게 그 청년분들한테는 정말 충분히 본업에만 열심히 해도 정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못하지 않아요. 못 하겠어요, 차마.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너무너무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이럴 때 중요한 거는 포모 증후군을 완전 거부해라,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들과 내가 다르고 남들이 잘 사는 게 어쩔 수 없이 보이잖아요. 카카오톡 하잖아요. SNS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와이파이 끄고 살 수 있어요? 지리산으로 산속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 오히려 고립이 될수록 더 외로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더 SNS, 이런 인터액션, 대인관계, 연대에 더 집착하게 되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죠. 코로나로 자영업자 이렇게 힘들고 지금 실물경제, 거시경제가 이렇게 소비재에 다 망해 가는데 부자들은 더 엄청난 부자가 됐죠. 엄청나게 네. 위로 올라갔죠. 네. 나는 지금 해외여행도커녕 지금 휴가도 못 써가지고 1년에 뭐 하루 이틀밖에 못 쉬고 몸은 아파 죽겠고 밤엔 투잡하고 뭐 알바하고 뭐 라이딩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클래스 뭐 퍼스트 클래스 해외여행 플렉스하고 있고 뭐 1박에 200만 원짜리 리조트 이렇게 하니까 내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잘 사는 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카카오톡, 인스타, 그 SNS 이런 걸로 너무 나한테 눈에 들어오니까 열등감, 박탈감, 포모를 느끼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은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과 그 마음 사실 되게 눈물 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다 돼요? 그런 마음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음. 그게 뭐예요? 난 쓸모 있어? 맞아요. 난 잘했어? 자존감과 비슷한 말인데 내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을 내가 하루아침에 따라잡지 않아도 내 삶이 스스로 쓸모 있다, 가치 있다, 효용성 있다를 알아야 돼요. 경제력을 비교하지 말고 경제적 지향점을 내가 만들어서 쌓아놔서 빌드업 해나가야 돼요. 내가 자간이 아니냐, 내가 가진 경제력 숫자, 통장에 찍힌 숫자가 뭐 몇 단이냐, 이게 자존감, 과시, 허세가 돼버렸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돈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절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건강, 체력, 인간관계, 가족, 또 내 마음의 성향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창 건강에 대한 붐이 일었지만 소화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뇌 건강, 몸의 건강, 간 어떤 이런 주요 장기의 건강을 잃게 되면 나중에 의료비로 1억이 넘게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체력 뭐 이런 가치들의 시간을 집중하고 그거를 쌓아 올려가는 것도 굉장히 자존감과 혹은 내가 삶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감을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를 발전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되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비교해야 됩니다. 예전에 나와? 네. 아니면 미래에 나와? 이런 둘 식으로? 다요. 네. 보통 자기 자신의 나랑 비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10년 전에 비트코인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저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게 10년 아니라 전에만 그거 살 걸. 올해 뭐 코스피 3,000대만 샀어도 지수 레버리지 뭐 지수 따따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내 자신이 어제의 나 자신보다 조금만 더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어제의 나보다 0.1%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조금씩 쌓아 나감으로써 스스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책이나 과거의 어떤 시선과 관심이 묶여 있으면 안 되고 현재,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현재와 미래뿐이니까요. 오늘에 대한 집중력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죠. 원장님은 어떻게 이제 그런 실패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셨을 때 그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지금 전 재산 다 잃었고 진짜 막 한강 다리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하는 방법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TV도 못해요. 보기 싫고 그냥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싫고 그냥 땅속으로 꺼지고 싶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 몸의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극단적으로 소모시키는 병이거든요. 둘 다 소모시켜요. 네. 그 도파민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 네. 자동차의 가솔린 같은 거고, 네. 세로토닌은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네.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겁내지 마 하는 이런 안심 호르몬.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도파민이 완전 안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도파민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막 그래서 막 도파민, 막 쇼츠 이런 거 보는 것도 도파민 중독이야, 막 도파민 이러면서. 중독, 도파민 과잉이 문제일 뿐이지 아. 우리가 일정 이상의 도파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져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도파민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야 출근을 할 수 있어요. 네.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뭐 회사에서 전화가 와도 모르겠어. 그래 잘라라. 아유 됐다. 뭐 그만두면 그만이야. 사직해 이까지 해서 뭐 그만두면 그만이야. 나 얼마 준다고. 오히려 막 좋아.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이불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있어야 내가 씻고 준비하고 옷 제대로 입고 출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도파민이 있어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 급식격하게 심하면 정말 극도로 심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말 걸지 마. 이렇게 돼요. 네. 어느 정도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저도 어떻게? 극단적으로 우울했을 때는 집 밖에서 안 나왔어요. 한 달 넘게 안 나왔어요. 누가 전화하면은 막 짜증내고 끊고 누가 뭐 밖에 나와 술 마시자 힘내라 이겨내라 뭘 이겨내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내가 지금 3억 2천을 날렸는데 네가 뭘 안다고 지금 그렇지. 나한테 힘내라 그래.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고 의절한 친구들 많아요. 솔직히 제가 그때 찌질하게 굴어가지고 정말 실수 많이 했고 사실 그때 친구들한테 제가 날카롭게 굴어서 아직까지도 관계를 회복 못한 친구 아직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도와준다는 친구가 다 저를 조롱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되게 왜곡돼서 들리거든요. 그렇죠. 친절하게 너 괜찮냐 물어보면 너는 뭐 잘 사냐? 뭐 너 잘난 척하지 마. 되게 이런 식으로 뾰족해지고 뾰족해 사람이. 예민해져요.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카카오톡, 인스타 이런 것들을 다 좀 탈퇴하시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되 아예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가족이나 내가 의지할 사람 한두 명하고는 꾸준히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라도 해야 돼요. 내가 극단적으로 우울해졌을 때는 내 몸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극도로 심할 때는 몸을 움직여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억지로라도 되는 거. 집 다시 안에서라도 러닝머신을. 살아나게. 네. 5분이건 10분이건 좋아요.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루틴. 우울증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루틴이에요. 어제 내가 이만큼 잃었고 그 다음 날은 내가 조금 더 잃을 수 있고 이걸 하면서 자기 신뢰감, 자기 효능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쌓여요. 처음에는 운동 같은 거 한다고 내 계좌가 다시 회복이 돼요? 안 되죠. 내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운동 줄넘기 한다고 뭐 조깅하고 온다고 런닝하고 온다고 내 주식이 올라요? 굉장히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허무해해요. 근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기초 공사를 해야 돼요. 그게 운동입니다. 체력을 다시 붙잡고 일으켜야 되고 뇌가 우울증일 때는 거의 잠들어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 뇌는 평소보다 전두엽의 기능이 35% 이상 떨어져요. 더 멍청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그걸 빨리 회피하려고 빨리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빨리 이 늪에서 탈출하려고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더 지금 피곤한 뇌를 억지로 쥐어짜서 손실 구간에서 벗어나오려고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런 자책감, 자존감의 박탈,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런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 부정해서 머리도 안 좋은데 저 기능이 35%밖에 안 되는데 더 안 좋은 의사결정을 2차 하는. 투자, 3차 투자 해가지고 더 잃어요. 절대 투자를 하지 말고 내 일상에만 집중해야 돼요. 사실 무리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럴 때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을 크게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현실적이고 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짜세요. 그걸 하나씩 이뤄가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서 나 할 수 있네? 내가 지금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우울증에 걸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출근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문이 열면서 우울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걸 회복으로 가는 조약도를 성을 쌓는 거예요.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내가 극복하겠어. 뭐 일주일 안에 극복하겠어. 이번 달 안에 극복하겠어. 나는 원래대로 다시 다 돌아올 거야. 이게 아니라 1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루에 0.1%만 회복한다? 그래서 36.5%잖아요. 복리로 따지면 50% 넘잖아요. 그쵸. 내가 정말 조금씩 이 우울증과 번아웃의 이 상태에서
조금씩 회복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에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 그쵸. 2026년 12월 31일에는 내가 지금 느꼈던 감정보다 훨씬 더 30% 정도는 건강해져 있는 그게 수익적으로든 건강이나 체력적으로든 그리고 본업적으로든 이런 거를 계획을 지금 잡으시면 좋고요. 저는 사실 운동, 줄넘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됐지만 사실 저를 일으켜준 가장 큰 거는 본업이었어요. 본업에 집중하기. 내가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투자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고 서울대에서 임상 강사까지 했고 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전혀 생경했던 낯선 어떤 분야에서 나 똑똑하니까 이걸로도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게 오만이었고 자만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실패했을 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패에 대한 아집과 나르시시즘,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인 충동으로 그걸 자꾸 고집하고 집착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투자가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가 좀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몇 종목에 올인하고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간접 투자, ETF, 지수 투자, 그쵸, 많죠. 아니면 포트폴리오 되게 많잖아요. 유선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업에 투자하면서 나 솔직히 인정할게. 나 초보야. 아직도 주식 초보고 잘 몰라. 그러면 잘하는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본업에 투자해서 이걸로 나오는 안정적인 여유 자금으로만 비투하지 말고 레버리지 하지 말고 뭐 대출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우상향의 투자를 꾸준히 해보자. 이런 마인드셋이 이거를 극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 잃어보신 분이 네. 이렇게 깨달으셨답니다. 그럼 지금 투자는 어떻게 하고? 저를 안 믿어요. 아 나를 믿지 말아라. 안 믿어요.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급등주 이거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지주, 연말에 뭐 배당 지금 5,000피 간다. 반짝반짝 하잖아요. 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더 막 참아야 돼요. 경제력이 아니라 경제적 지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투자의 루틴을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갑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ADHD처럼 주식을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집중력이 분산된 채로 하면 백전백패라고 생각을 해요. 욕망의 불이 시그널이 반짝반짝 할 때마다 마음을 되게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명상하고 휴식하고 지수만 해요. 오로지 지수만 해요. ETF만 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투자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럼 포모 느끼셨을 텐데. 예. 상대적으로 볼륨이 되게 적었어요. 네. 왜냐면은 재작년에 상가를 구입했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돈이 많이 없어서 대출 많이 갚고 그래서 항상 하고 있던 부분 전량 정리한 건 아니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주식하는 부분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익률 자체는 꽤 높았는데 액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포모를 많이 느꼈고 저도 이거 확실한 것 같은데 레버리지 해볼까? 지금이라도 지수 다 팔고 어떤 종목으로 그냥 완전 핀셋으로 해가지고 해볼까? 근데 계속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고는 있어요. 원장님이랑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영혼이 되게 맑다고 하셔야 되나? 근데 이런 분이 반짝하면은 또 완전 도파민형 투자자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성향이라는 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 맞는 투자 방법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달라요? 인간은 누구나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정말 어떤 도파민형 투자자도 있고 반대로 세로토닌형 투자자도 있어요. 도파민형 투자자는 자극 추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리스크 테이킹, 모험, 하이 리스크, 초 하이 리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노리는 단타 막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 그 스캘핑하고 뭐 데이 트레이딩하고 종목 뭐 레버리지 뭐 TQQQ도 시시하다. 테슬라 5배짜리 뭐 선물 옵션 뭐 비트코인 100배짜리 선물 옵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도박을 하고 있는 거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이 묶이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투자에 있어서 자율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파민형 투자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은 위험을 테이킹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몇백 프로 성과 내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제일 큰 목표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예적금 투자하죠. 채권, 포트폴리오 막 30개, 40개 나눠놔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옛날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강남 부동산은 사실 초도파민형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분류가 조금 애매해졌는데 예전에는 사실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갈아타기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그 개념이 변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도파민형 투자자들은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높죠. 높아요? 높죠. 아주 높죠. 근데
도파민, 세로토닌이 10대 빵인 사람은 없어요. 다 섞여 있는. 8대2, 7대3, 5대5, 4대6 이런 게 보통이죠. 네. 근데 극단적으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도박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뭐 9.5대 0.5로 초도파민형 투자자겠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주식도 시시하다, 비트코인하고 선물 옵션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지수 투자가 언제나 윈이잖아요. 그 수익성이 높잖아요. 10년, 15년 롱으로 보면 지수 투자자들이 종목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는 하는데 10년에 한 번씩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코로나 때 1,400까지 떨어졌을 그쵸. 때 극단적인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은 그때도 투자를 못 해요. 아, 더 떨어질 더 떨어질까 봐. 네, 네. 1,400 무섭다. 네. 800까지 떨어진다. 네. 1,400에도 5만 원만 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10년에 한 번씩 도파민형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을 때가. 성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때라든가 그렇지.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이 꼬꾸라졌을 때. 압도적으로 망할 때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잘 될 때도 있죠. 참 어렵다. 결국 AI가 나중에 투자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I가 사람을 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AI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펀더멘털이나 벤치마크 이런 네. 것들이 후향적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빅데이터 알고리즘 LLM에 불과한 거기 네. 때문에 사실 그것도 엄청난 거죠. 네. 그 인간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전부 다 잘할 수 있게 만든다. 네. 그게 대세일 것이다.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지정학적 위기나 트럼프나 머스크의 발언들을 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고 네, 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AI를 또 써요. 일반인이 AI를 쓴다고 해봤자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쓰는 AI 그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얻을 것인가는 조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이제 초짜들, 그러니까 직장 초년생들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내가 뭘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뭘 투자를 했는데 막 너무 오르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 난 진짜 투자의 귀재야 라고 생각해갖고 보통 더 얹어갖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친구 돈 빌리고 친구- 인센 빌리고 네. 대출 받고 저도 근데 그랬죠. 이게 객관적인 메타 인지가 되는 상황인 건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패턴으로 그렇게 투자에 빠져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의학적으로도 이게 설명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네.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는 네. 내 친구가 해서? 주식으로 네. 2배 먹었대, 맞아. 차 바꿨대, 네. 롤렉스 샀대, 집을 샀대. 네. 포모로 시작합니다. 포모로 시작하는 주식은 포모로 시작하는 투자에 대한 어떤 출발점은 대부분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해서 출발을 해요. 올해가 딱 그 시장. 올해가 딱 그랬어요. 네. 코스피가 3천 처음에는 70 몇 프로 올랐잖아요. 그쵸. 올해 네. 1월 비교하면. 네. 앞자리가 두 번. 네, 완전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네. 덜컥 올라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뇌 기능을 제가 열어보면 네. 어떤 일이 생겼을까 우리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자극을 줘요. 이런 어떤 그 욕망 자극이 들어와요. 네. 그럼 우리 뇌는 상상을 하죠. 나도 할 수 있을까? 네. 리스크와 얻을 수 있는 메리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모 증후군이 너무 심하면 너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너 지금 안 하면 늦어, 지금 안 하면 늦어. 너 그것만 벼락거지 계속.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천천히 생각할 거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쳐요. 1시간 동안 푸는 게 잘 보이겠어요? 제한 시간 10초. 어떤 게 더 잘 한 보이겠어요? 시간이 잘 보이죠. 맞죠. 네. 근데 포모 증후군에 빠진 애는 평소라면 1시간 동안 답을 낼 수학 문제를 10초 만에 빨리 찍어.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정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찍었다가 안 되면 답 지우고 1번 아니면 2번, 3번 아니면 4번. 아니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갈래. 이게 성인 ADHD예요. 포모 증후군과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과 통합적 사고 능력, 정보 분석 능력이 떨어져요. 노이즈와 자극을 분별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멀티태스킹 능력 떨어지고요. 뭐 2분 전에 했던 일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무섭고 간절해서 내가 1시간 전에 뭐 했지? 내가 앞으로 뭐 할 거지? 30분 전에 뭐 했지? 내가 지금 뭘 위해 이걸 하고 있지? 그건 모르고 경주마처럼 막 뛰고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성인 ADHD가 생기고 집중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불안과 어떤 욕망, 빨리 남을 따라잡고 싶은 어떤 비교 불안, 비교 중독에서 시작된 투자는 평소의 자신보다 훨씬 더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전두엽의 기능부터 줄어들죠. 줄어든 그 맞아요. 크기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그 판단을 할 때도 측두엽만 쓰죠. 전두엽이 줄어들고, 전두엽이 뭐냐면 수학, 계산, 이성, 판단, 어떤 컴퓨터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면 측두엽만 계속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측두엽만 쓰면 감정으로만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투자 판단을 내릴 때는 좀 더 나를 믿으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해오던 고집이 있고, 그쵸. 내가 예전에 잘 나갔는데, 나 잘했는데. 나 예전에 서울대 나왔어. 나 정신과 의사야. 누가 나보다 더 똑똑해? 나도 이거 경제 공부 책 10권만 있으면 뭐 금방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망상. 편도체와 해마체 이런 게 다 측두엽에 가까이에 붙어 있거든요. 내 감정과 충동, 왔다 갔다 하는 감정 기복이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들어가야 돼. 벼락 꺼지대. 이런 어떤 신호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전두엽을 키우는 방법은 없어요? 운동이요. 운동이에요, 그것도? 네, 운동이에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운동.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않는 한 노화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 또 한 개 더 있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 그건 제 맘대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아침에 눈만 떠도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운동밖에 근데 무슨 없습니다. 운동이 좋아요? 뭔가 정신과적으로 좋은 운동이 따로 있나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운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봤자 안 하실 걸 알고 핸드폰 있어요. 요거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셔야 되고, 매일 5분 이상 꾸준히 하면 그게 유산소건 러닝이건 조깅이건 뭐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이건 스트레칭이건 필라테스건 뭐건 간에 지금 시작하셔야 되고, 5분만 하면 되나요? 5분, 내일은 6분, 그 다음 7분, 8분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내일을 오늘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투자 회복 탄력성이고, 그게 나의 루틴이고, 그게 항체예요. 오늘은 정말 하기 싫죠. 공부랑 똑같아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걸 극복하면 내일은 덜 싫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얼마나 운동하기 싫었는데 진짜 하기 싫으셨나 본데? 점심시간에 억지로 PT 받고 정말 하기 싫어요. 정말 맨날 그 PT 선생님하고 거짓말을 하고. 저랑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언제 오실 거예요? 대답 안 해. 막 안 읽음. 이 작은 차이가 일상의 루틴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건강한 루틴의 작은 차이가 불안과 욕망에서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만들고, 내 루틴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정말 좋은 우량주를 오늘 사고 내일 팔아요. 내가 불안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투자에 있어서 정보가 지금 넘치죠.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어졌다. 문제는 뭐냐, 주체인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는 변수를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게 만들지 않으면 투자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보에 집착하세요. 찌라시, 리딩방, 유튜브 뭐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내면 진짜 고급 정보, 급등주. 맞아요. 투자를 하는 주체인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난 오늘 사서 내일 팔고요. 남들 뭐 300% 먹을 걸 10%밖에 못 먹어요. 그거를 길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회복 탄력성,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주체성, 자기의 어떤 주관, 일상 루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는 내 어떤 옵션일 뿐이고, 내 건강한 본업으로서 내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투자만 하루 종일 정말 무슨 거기 투자 중독, 주식 중독처럼 하루 종일 정말 ADHD처럼 이거 사고 팔 것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이것만 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사장하고 회의하는데도 이렇게 보고, 심지어 박 선생님 뭐 합니까? 이런데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차피 팔지도 않을 건데 이게 조금 오르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파민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도파민은 이 투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운동과 건강과 루틴, 내 본업에서 차근차근 얻어갈 생각을 하시고요. 투자는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고 나서 최소한 2달은 주가를 확인하지 않아야 돼요. 불안하기만 해요. 올라도 불안하고, 오르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빨리 익절해야지. 떨어지면 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물린 거구나. 어차피 당신은 지금 불안을 완벽하게 이겨낼 힘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2달 동안은 내가 주식을 샀으면 팔지도 사지도 보지도 말고 그냥 본업에 집중하세요. 참 그렇게 되는 게 어렵네요. 최근에 종영했던 그 김부장 드라마 얘기, 그 이후로도 뭐 비슷한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내원하셨을 많이 것 왔어요. 같은데, 이게 양극화가 뭐 지금 뭐 K자형 경제다 뭐 하면 점점 더 심해지고 격화될 일만 남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 얘기는 이제 주변에 40, 50대 남성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하는데, 요건 좀 어떻게 이 현상을 좀 보시는지. 저도
저도 보다 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다 거기서 안아주는 거. 저는 자영업자인데도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보다가 열받아서 볼 수가 없대요. 정말 그 정도였는데 네. 왜 이렇게 공감을 했냐. 첫 번째 풍모증후군, 두 번째 갱년기 우울증, 그리고 일자리 박탈, 밀려나는 거잖아요. 밀려나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나의 어떤 실체적인 불안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어떤 한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라는 어떤 절망감. 그것 때문에 그 상처받은 자존감, 상처받은 인정 욕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 곳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 김 부장은 평생 회사에서밖에 자기 가치를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내와도 소통을 못했고, 그 아들과도 좋은 소통을 못했고, 땡땡 다니는 사람이야, 뭐 ACT 다니는 사람이야, 뭐 김 부장이고 나 임원 될 거야. 그 임원의 그 현시욕, 어떤 과시욕, 그 가방, 고급 뭐 차 이런 것들. 내가 싫어하는 상사, 내 경쟁자가 뭐 저렇게 좋은 뭐 아파트에 살아? 제발 전세여야 돼. 제발 전세여야 돼. 맞아. 네. 그리고 그게 자가라고 할지라도 네. 저 새끼 뭐 좋은 와이프 만나가지고 뭐 물려받은 거지 지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폄하하는 거 그렇지. 너무 이해가 되고 근데 그렇게 못나 보이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건 그게 우리 마음속엔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대한민국 4050 누구한테나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너무 가깝게 다가왔고 그래서 자꾸 실수를 반복하죠. 대기업을 그만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인정을 받겠다. 내 나르시시즘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어떤 불안이 안 하던 짓을 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막 월천낙수 상가사게 만들어. 우울해질 때는 내 머리가 더 멍청해진다고 하잖아요. 전두엽이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김 부장이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이게 말이 돼? 정말 의심이 많은데 그 상가에서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고 김 부장이 퇴직을 안 하는 거고 여유 있는 마음의 상태라면 절대로 그런 어떤 허술한 사기에 걸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임원은 못 됐지만 거기에 산행하는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자기 효능감을 보인다. 건물주 친구의 부럽지 않을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이거라는 어떤 욕망과 불안에서 파생된 어떤 잘못된 무모한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김 부장이 성인 ADHD 어떤 증상을 조금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현명한 와이프한테 한 번만 얘기를 했어도 이게 그렇게 큰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사기꾼이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한 거예요. 내 돈인데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이러면서 와이프한테 죽어 지내는 사람 같아? 와이프 눈치만 보는 뭐 그런 사람 같아? 나 ACT 김 부장이야? 이러면서 당장 가져와 사인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또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그거를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려고 드잖아요. 그러면 사기의 피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 부장은 거기서 그래도 다행히 자기 돈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을 이사하고 이걸로 끝났잖아요. 현실에서는 더 바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방법이 없는. 뭐 가족들 돈을 다 빌려가지고 무리하게 또 뭐 재투자를 한다거나 뭐 주식이나 코인에 도박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횡령을 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 ADHD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집중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잠깐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려야 되죠. 근데 성인 ADHD는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서 이 행동 저 행동을 막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더 크게 생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맞아요. 집중력과 전두엽의 어떤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확 생깁니다. 내가 평소에 건강했던 시기라면 그 불안에 있어서 이 불안의 원인이 뭘까? 왜 이런 불안이 들까? 불안에 대해서 감당하고 홀드하고 이걸 생각해 볼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에 확 이렇게 잡아먹히면 지금 뭔가를 안 하면 망해. 지금 뭔가를 안 하면 죽어. 그리고 편도체만 막 이렇게 이 편도체라고 하는 기관이 위험 신호 증상만 알려주는 반짝이 그런 거예요. 뭐 공포,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놀람, 뭐 불안 이런 거랑 관계된 그 해마체 옆에 있는 작은 편도액이라는 그게 장소가 있는데 반짝반짝반짝 하면은 계속 불안감이 너 지금 큰일 났어. 뭐 빨간불이 뭐 위험 신호, 공습병고 막 이러는 거죠. 야, 괜찮아. 당황하면 더 크게 실수해. 우리 침착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전두엽의 역할인데 전두엽에 지금 무너진 사람들은
편도체를 진정시켜줄 친구가 뇌에 없는 거죠. 없는 거야. 그러면 편도체만 막 목소리가 커져요. 뭐라도 해보자. 어차피 아니면 다 죽어. 오징어 게임처럼 막 소리 지르는 사람만 많고 막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리더나 중심축 없이. 그러면 아무 행동이나 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했다 안 되면 B를 하고 B를 했다 안 되면 이거 하고 이거 사서 안 되면은 뭐 B를 다시 사고 또 돈 빌려서 또 다른 걸 또 사고. 그게 포모를 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성인 ADHD로 이쪽으로 가기도 하는 그 연결돼요. 원인이 되네요. 맞아요. 느릴 수 있다. 그리고 불안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좀 뒤처질 수 있다. 라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올해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집을 좀 늦게 가질 수도 있고 그치. 내가 부자가 되는 속도는 다 다를 거고 내가 나중에 정말 훌륭해지고 성숙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시점이 2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 어떤 경제적 지향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은 누구나 20대에 부자가 돼야 되고 30대에 강남집이 있어야 되고 40대에 우리의 영어 유치원과 대치동 학원을 보내야 되고 파이어족이 돼야 되고 이게 정답이 있는 것처럼 되어 보였어요. 행복과 성공에는 부자가 되는 거에는 왕도가 없고 정답이 없는데 딱 한 가지 골든 크라이테리아 정답이 있고 이게 아니면 다 오답이다. 이렇게 강요받고 있죠. 성인 ADHD가 좀 더 늘어나는 거구나. 저는 포모 증후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해야 된다. 강남 뭐 자가가 없으면 모두 다 루저. 이런 어떤 잘못된 풍조가 포모 증후군을 만들고 그 포모 증후군으로 생긴 불안이 우리 뇌를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어서 성인 ADHD를 굉장히 급격하게 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드라마에서 보면 그 명세빈 역할이 엄청나게 그 많은 남심을 울렸잖아요. 명세빈 네. 배우가 한 역할이 그 아내의 역할이 세로토닌이에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불안과 도파민이 막 이렇게 파도를 치면 세로토닌이 안아줘요. 괜찮아. 수고했어. 그런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 중독, 주식 중독, 우울증, 뭐 도박 이런 거에 빠지지 않죠. 근데 그런 와이프가 없다? 와이프가 세로토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맨날 화만 내고 미쳤어 당신? 뭐 당신 정신이야? 당장 이혼해? 뭐 이렇게 되면 불안이 더 가중되고 서로의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구독자분들도. 내가 그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음. 좀 이 연말 연시에 좀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세로토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쉽지 돼요? 않죠. 네. 네. 우리 남편이 항상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연말인데? 크리스마스인데도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네. 그래서 자꾸 캐물어 보니까 미안해 여보 네. 나 주식으로 2억 날렸어. 네. 정말 너무 화나서 네. 폭력이 나올 것 같은 마음일 건데 그때 욕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혼하자고 해봤자 네.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 욕하고 비난하고 질책하시기 전에 돈을 잃은 우리 남편, 돈을 잃은 우리 가족, 돈을 잃은 우리 아내에게 첫 마디가 중요해요. 당신 미쳤어?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겠다. 이게 말이 되냐 싶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괜찮아도 힘들었겠다. 아니네. 괜찮지 안 않아요. 괜찮으니까. 안 괜찮으니까. 괜찮을 리가 없지. 당신 너무 힘들었겠다. 이제는 같이 고민하자.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2억을 잃었어.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렇게 집에서 만나면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아니야 막 말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숨기죠. 네. 그럼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인가요? 그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이 5천만 원까지는 숨기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근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1,000만 원만 넘으면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하세요. 자존심, 뭐 부끄러움, 수치심, 쪽팔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돈 좀 잃었다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당신은 뭐 내가 뭐 결국 그렇게 되죠. 돈 그게 아니라, 내기로 귀결이 되지. 돈 내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공동 자산을 나 혼자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 사실 돈이라는 건 가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안전망이잖아요. 이 돈으로 우리가 유흥을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롤렉스 사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집도 큰 데로 옮기고 호캉스나 여행도 가고 우리의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울타리 가족을 위한 복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이 써야 되는 이 중요한 돈을 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네 마음대로 잃고 그거를 나한테 솔직히 오픈도 안 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관계를 흔들리게 금이 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신뢰감에 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1,000만 원 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있다면 전전긍긍하지 말고 꼭 가족들과 상의하시는 게
집단지성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죠. 네, 혼내지 좋겠다. 말고. 정말 힘들었겠다 말 정말 나오기 음. 힘들지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김 부장님은 서울 자가 대기업을 다 잃었죠. 이제 잃었잖아요. 잃고 행복감을 자기 효능감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극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결론을 그렇게 내렸을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의 이런 어떤 좀 마음이 힘든 이런 4050 남성분들을 위한 어떤 이 마인드셋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댓글도 있어요. 아니,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뭘 뭐가 정말 행복하냐. 해탈한 표정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와, 있어. 있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볼 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원래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원래 성실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가치를 되찾은 거죠. 그 사람이 모두가 안 했을 만한 힘든 일을 해요. 그쵸. 대리운전, 세차, 자기가 일했던 ACT 거기 가서 세차를 그렇죠. 해요.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네. 사람 차를 닦아줘요. 수치심, 허세, 과시 이런 거를 다 띄워놓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어떤 수치심과 이런 하기 싫은 거를 이겨냈다. 그 만족감이 성실한 내 자신을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열심히 일하면서 운동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매일 그치. 운동을 한 몸을 거잖아요. 써야 된다니까. 몸을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이 고인물과 하루 종일 생각만 하면은 더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박탈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인 인지 오류에 빠져요. 몸을 써야 돼요. 그 사람은 몸을 썼죠. 세 번째, 가족이 든든한 내 편이 돼줬죠. 맞아. 아들이랑 관계도 회복하고. 네. 그리고 와이프도 비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동화 같은 얘기예요. 사실. 맞아, 동화 같은 얘기야. 이럴 너무 때 동화 우리 같은 아버지를 얘기야. 비난하지 않을 수 누가 있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와이프가 네. 누가 있겠어요. 맞아, 근데 맞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믿고 이 사람을 정말 막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서로 지탱하면서 이 위기를 같이 연대의 힘과 유대의 힘이죠. 그걸 통해서 극복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해지지는 않았을 거고 실제로도 걱정은 많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결말 엔딩 그 장면은 당연히 사는 거 다 힘드니까 앞으로 누구나 힘들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이걸 견뎌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 보람 이걸 되찾았기 때문에 그 염화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이제 김 부장을 보고도 제 이제 회사 후배들만 봐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저 정도면은 서울에 집도 있고 대기업 부장이면 완전 땡큐인데 뭐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세대 갈등도 맞아요.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 30대 뭐 진짜 1, 20대 이 투자자들이 진짜 파이어족을 또 엄청나게 이제 열망을 하고 말씀하셨던 그 도파민 투자를 진짜 미친 듯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제가 실제로 증권사 그 PB 센터 가보면 그렇게 슈퍼리치들 중에 20, 30대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또 오는 포모제공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분해야 됩니다. 젊은 슈퍼리치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 선입관이 있어요. 젊은 슈퍼리치는 쉽게 슈퍼리치가 되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젊은 슈퍼리치 중에서도 그 부를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노력 그리고 근무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 이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10배 이상 돈을 벌려면 10배 이상 스트레스를 내가 부담해야 돼요. 이거는 황금률입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젊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비트코인 재벌된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쉽게 플렉스하면서 잘 산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뭐 1차 2차 반감기가 3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더블, 트리플 이렇게 멀티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 비트코인으로 수십억을 번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 부자일까요? 2015년에 비트코인 50억 그렇게 뭐 졸업이라는 말을 전 싫어하긴 하는데 그때 5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운 좋게 비트코인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돈을 유지할까요? 아니요. 95% 이상은 아니에요. 왜냐?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알트코인에 재투자를 했어요. 이더리움도 아니고 다른 흔히 말하는 작코인에 재투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1,000만 원이 50억이 된 마법, 1억이 50억이 된 마법, 그걸 경험하면 다른 데서는 도파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본업이 너무너무 시시해지고 내가 계좌에 50억 있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내가 이 대기업, 중소기업 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못생긴 상사 말을 나보다 돈도 훨씬 없는 놈 말을 들어야 되지? 다 때려치고 전업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었는데 비트코인에 그대로 하냐? 아니에요.
왜냐? 인간의 역치는, 도파민 역치는 이미 내가 경험해 본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이미 경험한 도파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요. 더 강한 거, 더 새로운 걸 찾죠. 통계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알트코인에 재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고 2016년과 지금 알트코인 그걸 비교하면 거의 뭐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80% 이렇거든요. 그들의 상당수는 지금 울고 있을 거다.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죠. 물론 그러다가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운이었다면 이 비트코인 2016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10년 가까운 시장에서 과연 운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아무 노력 없이 운으로 쉽게 파이어족인 된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정말 피말리는 고민을 했을 거고 다른 어떤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 이상의 공부와 노력과 회계와 재무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거예요. 뭐 퀀트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든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50억이 통장에 꽂히면 그냥 그걸로 행복하게 먹고 살면 되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말했잖아요. 인간은 도파민에 중독되면 그보다 더 약한 도파민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요. 안 돼봐서 그런가? 어떤 사람은 그 비트코인으로 몇십억 얻으면 그걸로 반포 아파트 사고 그걸로 이제 나는 너무 위험한 투자는 이제 무서워. 이제 좀 분산을 하고 리스크를 나누고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이제 안전 투자로 가자. 근데 그런 사람도 얘 비트코인 계속 가지고 있었더니 난 5천만 원에 팔았는데 누군 1억이 돼. 누군 1억 5천이 돼. 그럼 반포 아파트 팔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오르는 거를 보면은 나는 이미 팔고 나와서 벌었는데도 그 마음이 안 되겠다. 다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는 거.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은 절대로 포모 증후군을 이길 수 없어요. 무섭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도파민 중독까지 거기까지 삼위일체가 돼버리면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10년 뒤 부자 상관없어. 나는 지금 저보다 저 잘 살아야 돼. 내가 20년 뒤에 안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워렌 버핏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비트코인으로 최대한 빨리 나는 30 전에 파이어족 엑시트 할 거야. 엑시트란 말이 완전 유행어가 돼가지고 나는 몇십억도 필요 없고 몇백억이 필요하다. 나는 포르쉐도 필요 없고 롤스로이스를 타서 쟤네들 길을 죽여야겠어. 이거는 이미 감정이죠. 자존심이죠. 이건 이미 투자가 아니라 끝이 없는 어떤 나르시시즘의 어떤 쟁탈전, 배틀일 뿐이에요. 그 삼위일체가 뭐예요? 불안, 욕망, 도파민. 그건 정말 이길 수가 없네. 예. 세계의 값이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눈알 완전 돌아가는 사람이네요.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세로토닌. 근데 세로토닌을 늘리는 방법은 운동.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 가족 있어야죠. 여러분 다 운동 되게 싫어하시니까 들으세요. 측두엽의 청각 자극이 세로토닌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우리 재료가 됩니다. 좋은 음악, 그 연말에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 아니면 명상, 인스트루멘탈, 뭐 가사 없는 음악 같은 것들. 이런 거를 항상 디폴트로 약간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그냥 싹 들으면 그런 게 그게 듣는 것도 영향이 세로토닌 있구나. 높여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내리면서 딱 그 음악 맞아요. 잔잔한 거 틀어놓으면 막 행복해지는 그 느낌이 딱 그거구나. 그리고 또 세로토닌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거 햇볕. 그 야외 활동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추워가지고 아무도 외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날씨 조금 풀리면 햇볕을 좀 받아야 되고 자외선 직사광선이 세로토닌을 높여주고 그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건강한 단백질, 좋은 어떤 음식들이 내 세로토닌, 그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가지고 트리토판으로 바뀐 다음에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콩, 두부, 나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탄수화물도 좋고 좋은 음식, 좋은 음악, 그 다음에 운동. 되게 건강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밤에 미국 주식 보고 밤에 열받고 아침에 열받고 그리고 열받아서 뭐 마라탕이나 먹고 술 먹고 아메리카노 그 메가리카노 그 5개 넣어가지고 빡빡 눈 핏줄 서가지고 다크서클 이런 다음에 그 다음날에 또 못 자고 불면증 또 ADHD 공황장애 선생님 제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숨이 안 멈춰요. 맞아요. 막 두근두근하고. 네, 악순환이 돼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첫 번째 잠부터 잘 자야 된다. 근데 잠을 잘 자려면 아침을 먹어야 되고 내가 오늘 잘 자는지는 아침에 달려있다. 아침에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단백질이나 콩, 두부, 요거트, 아니면 땅콩, 견과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저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요. 보통 출근을 일찍 하시잖아요. 라떼 먹으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카페인을 꼭 드실 거면 점심에 드세요. 아침에 먹는 카페인은 뇌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가 정확하게 깨는 시간이 10시예요. 아침 10시? 네. 근데 우리 눈이 뜨는 시간이 7, 8시잖아요. 뇌는 아직 안 깼어요. 그러면 몸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뇌가 10시에 깨니까 그거를 빨리 때려서 깨우려고 카페인을 들이붓죠.
그러니까 아침에 8시, 9시에 먹는 커피는 뇌를 때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빡 부어가지고 뇌를 강제적으로 깨는 네. 거예요. 안 돼요. 아침에 카페인, 커피 이런 거 대신에 단백질바 네. 아니면 땅콩, 견과류, 하루 뭐 호두 이런 거 하루 있잖아요. 견과, 네, 아니면 뭐 네. 두유 이런 걸 먹으면서 가시고 카페인을 나는 꼭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점심 먹고 드세요. 그래야 돼요. 쉽지 그래야 않은데. 세로토닌이 안 떨어져요. 그래야 뇌가 뜨겁지가 않아요. 카페인이라는 네. 거는 기본적으로 뇌의 어떤 그 뉴런들을 되게 예민하게 만들고 노르에피네프린을 굉장히 자극해요. 불안해진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페인 뭐 그 3샷 이런 걸 먹으면 심장이 막 뛰어요. 불안 호르몬이 내 도파민을 높여서 이 심장 운동을 막 빨리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손도 떨려요. 두근두근돼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아침에 오늘의 잠이 달려있다. 오늘 내가 건강한 세로토닌을 가지는 건 오늘 아침 습관, 루틴, 일상에 달려있다. 건강한 일상과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야 불안, 욕망, 도파민을 핸들링할 수 있고 핸들링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 ADHD처럼 주식을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건강하게 우상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현명하게 하려면 반드시 건강한 일상의 마인드셋, 건강한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것. 잠자는 습관, 식습관 이런 것부터가 1번이에요. 오늘 정말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많이 배웠어요.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되고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아침 먹어야 되고 네. 불안한 마음과 욕망을 잠재워서 그거에 뇌동매매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맞아요.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포모 증후군으로 힘들어하시는 2030 분들 너무 많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루에 0.1%씩만 발전하는 그런 내가 꼭 반드시 투자가 아니라 본업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차근차근 농사를 짓듯이 나의 어떤 미래를 스스로 믿어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시고요. 최고의 우량주는 종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다. 자, 오늘도 또 이 말씀 새기고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